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오늘로 3일차 마지막 날인데 어떠신가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괜한 말 실수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오스 R6V 런칭 행사에 다녀온 후기 영상에서 제가 소규모 제작 환경에서 R6V를 쓰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캐논에서 어떻게 그걸 바로 보셨는지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럼 네가 해봐 임마 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EOS R6V를 활용한 어떤 컨텐츠 제작 의뢰가 들어온 거죠. 실제로 임마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뢰를 받고 뭘 찍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일단 이미 캐논에서 EOS R6V로 단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추경혁 감독님께서 만든 단편 영화가 있었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때깔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같은 카테고리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사실 단편 영화라는 게 생명력이랑 맞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제 생명을 뺏어가는 느낌이 들 만큼 힘든 작업이고 그렇기도 해가지고 처음엔 단편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배제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뮤직비디오를 찍어볼까, 아니면 홍보 영상 형식의 촬영을 한번 해볼까, 뭐 인터뷰를 해볼까, 뭐 다양하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카메라의 진짜 뼛속까지 성능을 최대한 뽑아 먹어 보려면은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촬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사실은 조명 좋고 미술 좋고 뭐 모든 게 갖춰진 상황에서는 뭘로 찍으나 큰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지론이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단편 영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옛날에 개가 똥을 못 긁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단편 영화를 두리번거리게 됐고 결국 단편 영화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단편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단편 영화 제작기로 준비를 했으니까 카메라 얘기도 할 건데 카메라 얘기는 당분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거 마커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뒤쪽에 7K 오픈 게이트 파트로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카메라 얘기합니다. 카메라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단편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돈으로 단편 영화를 찍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편을 꽤나 찍었지만 모든 단편을 제 돈, 그러니까 사비를 털어서 찍었거든요. 근데 지원을 받고 단편을 찍게 되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새로웠어요. 완전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첫 번째로 느낀 건 의외로 제작 지원을 받았으니까 뭔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제 돈을, 생돈을 들여가지고 단편 영화를 찍을 때는 양심의 가책 없이 주변 지인들한테 그냥 공짜로 무급으로 좀 도와줘라, 나 단편 영화 찍는데 내 생돈 들여서 찍는데 좀 도와줘라 이러면서 스태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돈을 지원을 받으니까 양심상 공짜로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됐어요. 제가 우선 목표 제작 예산은 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1,0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다 만들고 나니까 소요된 예산이 1,050만 원이었는데 뭐 목표 제작 예산을 살짝 넘겼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스태프들을 우선 꾸렸어야 되는데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학생분들도 있었고 이제 처음 같이 해보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평소에 상업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는 스태프들을 많이 썼어요. 뭐 이분들한테 주는 돈도 평소에 주는 돈보다는 30% 이상 후려치긴 했는데 미안한 건 없습니다. 평소에는 공짜로도 와달라고 떼쓰곤 하는데 이번에는 돈이라도 줬으니까 단편 영화가 뭐 배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스태핑을 하고 촬영은 총 3회차였거든요. 그래서 1,050만 원 중에 배우와 스태프 인건비가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풀 프로덕션과 로케이션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식비, 간식비, 주차비, 교통비 등 진행비가 1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진짜 인건비가 무섭긴 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개인 단편 영화를 만들 때 사비로 제작을 하게 되면 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드는데 인건비 제하면 딱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돈을 어느 정도 주면서, 제대로 주면서 단편 영화를 찍는 건 정말 쉽지가 않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단편 찍을 기회가 있으면 친한 사람들로 섭외해가지고 인건비를 더 깎아야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 단편 영화 제작비
중에서 기획안 쓰고 견적 짜고 대본 쓰고 연출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장비 대여까지 해가지고 번 돈은 대략 1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엔 이 개고생을 하고 이거밖에 못 벌었어? 싶기도 했는데 또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돈을 벌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묘한 감정입니다. 확실한 건 단편은 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헛소리는 그만하고 스태프의 경우 소규모 현장답게 아주 미니미한 구성으로 했어요. 우선 연출 겸 촬영, 같이 하는 건 다신 안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연출 겸 촬영 안 할 건데 너무 힘들던데 아무튼 그 두 가지 역할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조연출 한 분 섭외했고 연출팀 한 명 섭외했고 그리고 촬영팀 한 명에 동시녹음 한 명을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헤어 메이크업 한 명을 추가해가지고 스태프는 총 6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작기 촬영을 위한 메이킹 촬영 한 명 섭외했고 배우 2분 필요했고요. 참 이게 뭐랄까 스태프가 작으니까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겼는데 연출팀이 일단 2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이 스크립트 쓰고 한 명은 슬레이트를 치는 바람에 현장에서 막상 연출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뭐 꽃병을 옮겨야 된다, 뭐 매트를 치워야 된다, 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촬영팀이 단 한 명이라 가지고 그 친구가 암만 능력이 좋고 암만 운영하는 장비가 많지 않다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연출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촬영 감독의 롤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덕분에 동시녹음 감독님이랑 메이킹 감독님도 우리 촬영팀의 장비 세팅 뭐 그리고 정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출이란 놈이 전데 저는 이제 카메라 각도 잡아야 되고 뭐 대본도 봐야 되고 뭐 시간도 체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연출자는 배우들이랑 있어야 되거든요. 배우들한테 뭐 디렉션을 주고 리허설을 해보고 뭐 대사 톤, 감정 톤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어요. 연출 디렉션을 제대로 주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뭐 배우들은 스스로 대본을 연구하면서 자가 생존하시더라고요. 다시 돌이켜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지? 라고 복기를 좀 해봤는데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냥 이렇게 찍는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진짜 일 처리가 정말 빠른 우리 조연출과 거의 만능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조해준 우리 기술 스태프들 덕분에 어떻게 찍어냈던 것 같고요. 참 저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간단한 걸 제가 못해가지고 쉽지 않았네요. 참고로 단역이랑 보조 출연 분들도 꽤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알고 지내시던 분들께 연락을 먼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무급으로 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누키 님도 제가 뻔뻔하게 도움을 요청드렸거든요. 그 집 근처라는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로케이션이랑 그러니까 흔쾌히 와주셨어요. 역시 캐논의 아들답게 EOS R6V 들고 계시던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그리고 우리 조연출님의 이전 연출작의 주인공이었던 배우님 제가 그 연출작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 배우님도 도와주러 오셔서 대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원래 대사 없는 그냥 이미지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는 바람에 대사까지 부탁드렸어요.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스태프와 인원 구성의 경우에는 예산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최소화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치열하게 한 거예요. 근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WWE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 대부분의 장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좋은 장비들 다 데리고 가면 뭐 사실은 되게 호화로 찍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정된 단편 영화 현장을 가정해가지고 EOS R6V를 실제 사용할 만한 현장을 가정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장비들만 구성을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스스로 제한을 좀 뒀습니다. 우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EOS R6V를 사용했어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렌즈의 경우에도 VCM 단렌즈 세트를 사용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경우에는 흔히 이런 현장에서 매트박스를 쓰는 게 편한데 매트박스 또 비싸고 운영하기 힘드니까 니시의 가변 ND 필터랑 블랙미스트 필터를 활용했습니다. 렌즈 5개가 VCM 렌즈 쓴 게 모두 같은 필터 직경을 가졌기 때문에 원형 필터를 써도 괜찮겠다 싶었고 실제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조명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진짜 후회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가져올 걸 뭐 이러면서
어쨌든 조명은 포르자 500 하나랑 그리고 파보 슬림 하나, 파보 튜브 2개, B7C 2개 이렇게 챙겼습니다. 파보 튜브랑 B7C는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챙긴 거죠. 그 보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튼튼한 장비, 좋은 장비 들고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것도 제안을 했는데 시스템드 딱 3개 들고 갔고요. 부맘 하나, 그리고 흑천이랑 우드락 정도? 그 정도만 들고 갔습니다. 콤보건, 뭐 아미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세팅이면은 제가 평소에 인터뷰 촬영할 때 쓰는 조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단촐한 구성으로 짰는데 야, 이 조명이 적으니까 진짜 촬영하면서 조명 부족이 너무너무 절실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소규모 현장을 보여줘야 될 의무도 저는 있었고 어차피 단 한 명의 촬영팀과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는 더 많은 조명을 들고 가봤자 운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준비 단계인데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3일 정도 동안 썼어요. 주인공의 설정을 짜는 도중에 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유튜브 보니까 요즘 AI가 시를 잘 써준다고 뉴스 기사가 뜨더라고요. 진짜 우연히. 딱 그 기사를 보고 됐다 싶었어요. 시인 일단 순수하게 멋있잖아요. 시는 AI가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나레이션보다 시로 극을 진행하면 영화가 좀 더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 주인공의 설정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을 주인공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시를 쓸 차례가 됐는데 실제로 시를 AI로 써보려고 하니까 뉴스는 진짜 그냥 호들갑 뉴스였고요. 제가 진짜 하루 밤새도록 진짜 순수 시간만 따지면 8시간, 10시간 정도 AI를 데리고 시를 뽑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만 날리고 시도 못 건지고 요즘 말로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청년은 아니고 중년이겠죠? 쉬었음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대본을 완성하고 나서도 시를 쓰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인 설정 이런 거 절대 안 할 예정이고요. 뉴스도 안 믿을 거고 AI도 안 믿을 거예요. 아무튼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애도 보고 해야 되는 와중에 배우 캐스팅도 하고 개발세발 콘티도 그리고 수정해도 마음에 들지도 않는 대본 계속 수정해 가면서 지속적인 자괴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도 찾아야 되고 단역도 찾아야 되고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촬영 준비를 얼추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관련된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몇 가지 재미있는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결정할 사항은 화면 비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카메라가 3:2의 오픈 게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사용해보고 싶었고요. 애초에 시나리오를 쓸 때 그래서 3:2 비율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쓰고자 했어요. 3:2 비율은 사실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화면 비율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름 시절부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던 전형적인 소형 카메라의 사진 카메라의 사진 규격이죠. 솔직히 3:2의 비율을 가진 영화를 제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들, 예를 들어 뭐 더 웨일이라든가 뭐 퍼펙트 데이즈 같은 영화가 4:3의 비율을 쓰거든요. 이 영화들이 왜 4:3의 비율을 썼는지 뭐 그 감독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이 4:3의 비율이 주는 확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더 웨일 같은 거는 굉장히 답답함을 극대화하는데 4:3 비율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이 아날로그적인 삶이 되게 중요한 소재로 나오거든요. 그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살리는데도 이 4:3의 비율이 좋았고 인물의 감정선에 집중시키는 연출을 많이 쓰는데 그럴 때도 4:3의 비율이 되게 좋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 3:2로 찍은 다음에 4:3으로 크롭을 해가지고 편집할 때 크롭을 해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4:3보다 화면비가 살짝 가로로 길어지는 3:2의 화면비가 인물의 감정선과 답답함도 충분히 잘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찍은 단편 영화가 2명이 등장하니까 뭐 OS샷이나 뭐 투샷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앵글 같은 경우에도 4:3으로 크롭했을 때보다 3:2로 그대로 활용하는 게 비율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대로 3:2 비율로 영화를 편집하기로 결정하게 됐어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그냥 같이 말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가 지원하는 영상 코덱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구성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용량이 필요한 영상부터 영화 작업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영상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고, 이 부분은 제가 EOS R6 마크 3 때도 이야기한 적 있는데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존하는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단편 영화에서 촬영 일부는 7K 로우 24p를 활용했고요. 또 일부는 7K H265 24p를 활용했어요. 사실 전체를 7K 로우로 찍으려고 계획은 했는데 또 이 카메라가 뽑아주는 H265의 Clog2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로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용량 때문에. 우선 7K라는 해상도가 주는 자유로움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3대2 비율의 영화를 편집한다고 했을 때 단축을 2160으로 고정한다고 치고요. 그래도 상당히 크롭에 여유가 있는 해상도예요. 참고로 오픈게이트의 경우 로우에 비해서 H265로 찍으면 정말 약간의 크롭이 생기긴 하는데 거의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 잘 찍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샷 사이즈를 뭐 조금 재결정하고 싶을 수도 있고, 편집을 하면서 수평을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편집 단계에서 넉넉한 해상도가 진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많아지게 해주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의 커스텀 픽처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시네마 라인에서 쓰던 로그 감마랑 색 공간을 그대로 들여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논 709 같이 보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보정을 많이 하기 힘든 경우에도 사용하기 정말 좋은 범용적인 커스텀 픽처도 있고요. Clog2나 Clog3처럼 후보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커스텀 픽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캐논 709 만능론자이긴 한데 그래도 단편 영화의 경우에는 색을 좀 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H265로 찍을 때도 로그 픽처 프로필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Clog3의 경우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좁지만 안부 노이즈 퍼포먼스가 좋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해 본 적이 없는 게 Clog3이기도 하고, 어차피 노이즈는 후반 작업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은 Clog2를 사용했습니다. 캐논의 Clog2는 워낙 오랫동안 써와가지고 상당히 익숙한 로그인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풍부하면서 기본적인 색보정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요. 물론 같은 Clog2라고 해도 센서마다, 그러니까 같은 캐논 카메라의 Clog2라고 해도 카메라 종류마다 센서마다 그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로우에서의 Clog2와 압축 코덱에서의 Clog2도 다릅니다. 실제로 후반에서 컬러 보정 작업을 해보거나 할 때도 로우와 H265의 보정감과 꽤나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당연히 로우 쪽의 보정이 훨씬 수월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퀄리티를 신경 써야 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확실히 로우로 찍는 게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고 느꼈고요. 다만 H265 Clog2도 충분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로우는 로우 라이트로 찍더라도 용량의 압박이 어쨌든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나 편집 저장 장치의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신다면 그냥 H265 Clog2로 찍어도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프리미어에서 R6V의 로우 파일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빈치가 아닌 프리미어 기반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면 그냥 H265가 더 좋은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Clog2를 REC 709로 변환할 때 캐논 709로 변환해주는 럿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럿을 사용해서 색 보정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Clog2를 쓰시는 분들은 물론 와이드 DR로 변환하는 럿도 좋지만 캐논 709로 변환하는 럿을 받아서 사용해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Clog2는 듀얼 베이스 ISO 듀얼 ISO를 지원합니다. ISO 800과 ISO 6400인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ISO 800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럿 먹이면 로우나 뭐 로그나 노이즈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색감도 상당히 좋고 그래가지고 후보정하기 진짜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ISO 6400 두 번째 ISO인 6400 ISO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활용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연출 촬영에 있어서. 다만 이런 소규모의 촬영 현장에서 야간에 야외 촬영을 하게 된다면 말이 좀 달라져요. 야간에도 설정 라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물의 조명을 주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략 가로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인물 라이트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배경이에요. 밤에 찍을 때. 그래서 야간에는 큰 조명으로 멀리서 배경에 조명을 쳐주게 됩니다. 조명이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은 배경이 여기는 엄청 밝고 여기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좀 세게 조명을 쳐가지고 얘가 균일하게 밝아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포그까지 뿌리죠. 이렇게 배경에 먹을 없애야 최대한 화면이 이쁠 거 아닙니까? 야간에 촬영을 할 때. 근데 문제는 이러려면 큰 조명이 필요하고 또 많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촬영팀이 한 명에 조명 달랑 저렇게 들고 다니는데 공원 배경 전체에 어떻게 조명을 하겠습니까? 조명 어둡지 않게 치려고 하면은 엄청 티만 나고 짜치거든요. 이럴 때 ISO 6400을 쓰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조명이 배경을 밝혀주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 이 현장에 있는 조명은 문제점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리개 f1.4에 ISO 6400 정도까지 올려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가로등이 밑에 있는 풀밭을 비출 때 그 가로등 불빛을 그대로 쓰는 거죠. 따로 조명을 하지 않고. 근데 이 불빛이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ISO 6400이 필요한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그렇게 찍은 건데 ISO 6400과 밝은 달렌즈의 조합으로 없는 살림살이에 이렇게 배경이 있는 야간 장면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높은 ISO가 다큐멘터리 촬영이나 저예산 단편 영화처럼 조명이 굉장히 부족한 환경에서 현장의 빛을 활용해야 한다거나 뭐 할 때 쓰게 되고요. 마크로 촬영을 할 때 조리개를 많이 줘야 된다거나 할 때도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듀얼 ISO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7K 로우로 60p의 고속 촬영도 됩니다. 4K는 논크롭 120p까지 되고요. 현재 가격 대비 고속 촬영 스펙이 가장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단편 영화에서도 고속 촬영이 필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속 촬영 시에는 오픈 게이트가 되지 않긴 해요. 오픈 게이트에서도 고속되게 해주세요. 이제 카메라 리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제가 연출 겸 촬영 감독을 겸했기 때문에 제가 촬영 감독이기도 해서 카메라 셋업도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리깅도 당연히 직접 했죠. 리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 안정감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장비와 사운드 장비를 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편 영화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리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로 어떤 미러리스 카메라든 상관없이 리깅을 할 때 항상 하는 구성이 있습니다. 케이지, 탑 핸들, 사이드 핸들, V 마운트 배터리 플레이트, 모니터 마운트, 이렇게 써요. 다른 것들은 법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돌려 쓰면 되지만, 케이지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맞춤형 케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R6V의 케이지가 아직까지 국내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타오아오로 중국 직구를 했어요. 스몰리그에서 나온 케이지는 R6V랑 궁합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R6V가 네모지게 나와가지고 케이지를 씌우기 편한 그런 이유도 있었고, 세로 촬영을 위해서 옆면에 이제 나사홀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케이지를 고정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고정해주는 요소죠. 게다가 드물게 케이지의 상단과 옆면에 모두 나토레일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리깅 구성을 해가지고 모니터랑 무선 영상 송수신기를 스몰리그 V 마운트 배터리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사실 카메라도 좀 큰 V 마운트를 쓰기만 하면 V 마운트 배터리 하나로 리그 전체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촬영에는 R6V의 배터리 퍼포먼스도 체크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그냥 정품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리깅을 해서 대부분의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작은 미러리스를 리깅해서 크게 만들어서 쓸 거면 애초에 큰 카메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은 미러리스를 리깅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작은 미러리스 자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이제 마운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짐벌에 카메라를 올려야 된다거나, 일상에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취미용으로도 좀 써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큰 카메라를 활용하기 민망한 상황에서, 민망한 환경에서 작은 카메라로 좀 자연스럽게 찍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캐논 C400이라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크잖아요. 엄청 좋은 카메라예요. 근데 그 카메라를 일상에 들고 다니면서 쓰기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C400 같이 큰 카메라를 메인으로 쓴다 치면은 자동차에 그 카메라를 붙이기 위해서 더 큰 리깅 장비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돈이 더 많이 들 거고 시간도 더 많이 들 거고요. 혹은 C400이라는 카메라를 쓴다 치면은 그걸 메인 카메라로 쓰고 차량 리깅을 하기 위해서 서브 카메라로 또 작은 카메라를 별도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작은 카메라를 위해서 또 액세서리, 또 뭐 이런 부가 장비들 또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 역시나 돈이 더 들게 되고,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태프를 늘리거나 아니면 사고의 위험성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예산 촬영에서는. 그러면 이제 C400 같은 카메라는 아무래도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작은 카메라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어그로를 좀 빼야 되거든요.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서브 카메라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핸드헬드라든가 짐벌이라든가 슬라이더라든가 뭐 이런 온갖 종류의 특수 차량들이 카메라가 커질수록 더 큰 특수 장비를 챙겨야 됩니다. 핸드헬드 그냥 손에 들고 하면 되는데 큰 카메라로 할 거면 이지리그 필수고요. 짐벌도 작은 거 못 써요. 큰 거 써야 돼요. 특수 장비들 슬라이더도 그냥 조그만 거 쓸 수 있는데 엄청 큰 걸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운영하려면 조수가 또 필요하고, 그럼 렌탈비 발생하고, 인원 늘어나고, 세팅 시간 늘어나고, 회차 늘어나고, 그럼 통장이 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R6V처럼 성능 좋은 작은 카메라가 영상판에서 점점 대세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유연하기 때문이고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가성비까지 출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작은 피지컬, 이 카메라의 피지컬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탑뷰를 찍는다거나 하이앵글을 촬영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탑뷰 셋업을 이런 식으로 부맘과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했는데 평소에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탑뷰가 필요하면 지미집을 부르거나 최소한 양쪽에 튼튼한 스탠드를 세워두고 파이프를 중간에 걸쳐가지고 뭘 철봉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 가운데다가 리그 구성을 해서 오버헤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근데 저 회사에서 저 셋업 하려면 시간이랑 돈이 솔직히 비현실적이거든요. 지미집이랑 혹은 뭐 포타집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장비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하니까 좁은 로케이션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스탠드 같은 거 활용한 셋업은 앵글이 조금이라도 바뀔 때마다 대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워낙 작고 가벼우니까 그냥 마이크 설치하듯이 카메라를 부맘에 올려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했던 앵글들이 이제는 비교적 일상적인 장비로 촬영을 해낼 수 있게 된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 작은 카메라가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런 탑뷰나 하이앵글 셋업에서 이번에 나온 2050 파워 줌 렌즈 요걸 썼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리모컨으로 줌 조작이랑 녹화가 가능해요. 네, 파워 줌 렌즈니까. 그래서 인물의 구도나 사이즈 같은 거 잡을 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리모컨에 플레이백 버튼만 좀 있었으면 더 바랄 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신형 리모컨도 나왔더라고요. 여기에는 커스텀 버튼을 할당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그 커스텀 버튼에 플레이백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새로 나온 리모컨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이 2050 렌즈를 탑뷰에 활용하는 그 사용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 플레이백 버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체 작업, 영상 작업을 할 때 단체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모니터를 설치하고 무선 영상 송수신기를 설치해서 딴 데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카메라들은 이 외부 모니터를 연결을 하면은 플레이백 버튼, 플레이백 메뉴에 진입을 하거나 설정 메뉴에 진입을 하게 될 때마다 끊김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끊김없이 그 전환이 상당히 빠릅니다. 외부 모니터를 연결한 채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연결이 끊기고 다시 연결되고 하는 이 잡다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게 되고 고작 이 몇 초 기다리는 이게 의외로 현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카메라가 가진 빠른 조작성 그리고 끊임없는 연결성 뭐 이런 거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폴스 컬러랑 웨이브 폼을 모두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시로그 2건, 로우 촬영이건 모두 작동이 가능했고요. 뷰 어시스트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도 폴스 컬러 버튼을 누르면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모니터에서도 출력이 원활하게 되는 모습이었고, 웨이브 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노출 확인에 아주 중요한 툴이고, 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스킨톤을 체크할 때 아주 편리한 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가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지원해준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되기 때문에 촬영할 때 진짜 수월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커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탈리 램프 좋고요. 당연히 또 칭찬하고 싶은 게 또 있네요. 그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나 캐논은 중급기 이상에서는 바디 후면에 그 왕다이얼이라고 그러죠. 왕다이얼을 쓰는데 요거 사진 찍을 땐 진짜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영상 찍을 때는 사진 찍을 때처럼 막 조리개를 빠르게 바꾸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 타사 카메라들이나 캐논 같은 경우에도 R50V 같은 카메라들처럼 다이얼의 십자키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클릭 가능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단축키 할당 가능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EOS R6V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상당히 풍성하게 커스텀할 수 있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폴스 컬러와 인물 등록 AF 온오프 기능을 커스텀 키에 할당해 놓고 굉장히 자주 쓰게 됐고요. 단편 영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한 건 아닌데 이 카메라 자체 모니터를 그냥 쓸 때 그냥 카메라만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때 LCD 백라이트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또 커스텀 키에 할당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야외에서 행사 촬영 같은 거 할 때 아주 좋아요. 너무 밝으면 잘 안 보이는데 버튼 딱 누르면은 딱 밝아지고, 그리고 다시 해가 좀 걷어지면은 누르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미러리스 기반의 영상용 카메라 중에선 최상급의 조작 경험을 선사하는 카메라입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수평계가 외부 모니터로 출력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는 캐논에서 녹화 버튼을 눌러도 전자수평계가 유지되잖아요. 그것까지 되는데 카메라로만 쓸 때는 전자수평계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하는데 HDMI를 꽂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모니터를 통해서는 전자수평계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시네캠 중에 전자수평계가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리고 저야 그런 카메라들에 워낙 익숙한 사람이라서 괜찮긴 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자세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 뷰파인더를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저랑 이제 수평하게 액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자수평계가 있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최근에 젊은 촬영 감독님들은 전자수평계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외부로 전자수평계가 출력되지 않는다? 요거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나모픽 디스키즈 지원 안 하는데 요것도 살짝 아쉬워요. 사실 아나모픽 촬영할 정도의 현장이면 대부분 외부 모니터를 쓰긴 할 거고, 제가 그러니까 아나모픽 무쇠인 건 맞아요. 어차피 아나모픽 쓰는 사람들 한 줌도 안 되는 거 맞고, 솔직히 넣어줘봤자 고마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내 생각엔 이거 넣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막 15만 원짜리 외부 모니터에도 디스키즈는 되거든요. 이거 지원해주면 그래도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도 뭐 어쨌든 컨텐츠에 고픈 사람들이니까 아나모픽 렌즈 같은 거라도 써가지고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아나모픽 렌즈의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좀 사람들이 많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고요. 또 그리고 개각도가 없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궁금한데 왜 안 넣는 거죠? 이걸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발 펌업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끔나누기라는 사람이 있던데 이걸로 끔나누기가 되나? 이걸로 끔나누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왜 안 넣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도 질문을 많이 받은 사항인데, 시네마 카메라는 밭덜방이 없는 게 많다. 시네마 카메라는 왜 밭덜방을 안 넣나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시네마 카메라는 밭덜방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밭덜방이 필요한 상황이 보통 어떤 상황이에요? 핸들드 상황이잖아요. 핸들드는 흔들림이 필요한 촬영 기법이란 말이죠. 흔들려고 하는 게 촬영 기법이 핸들드인데 굳이 흔들림 방지 기능을 뭐하러 놓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시네마 카메라들의 피지컬, 그리고 그걸 쓰는 사람들까지 연관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시네마 카메라를 쓰던 사람들의 시점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핸들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중력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카메라를 팔이나 뭐 아니면 이지리그나 보조 장비 같은 걸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중력만큼 힘을 반대로 주면 이게 딱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핸들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충분히 무거우면 중력도 크게 작용할 거고, 우리가 그 중력을 역행해서 가하는 힘도 커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래쪽 향하는 힘,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 엄청 크니까 그 힘들을 제외한 나머지 잔잔한 흔들림들, 그런 힘들의 비율이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잔떨림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핸드헬드 할 때는 안 그래도 무거운 카메라를 더 무겁게 해가지고 핸드헬드를 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그럼 뭐 이제 오퍼레이트는 힘들 수 있겠지만 결과물은 아주 좋단 말이죠. 따라서 밭덜방 없이 그냥 타고난 피지컬로 아주 훌륭한 핸드헬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기존의 시네마 카메라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네마 카메라들이 점점 작아지고 이게 미러리스급까지 미러리스 시스템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영상용 카메라에 아이비스가 없다는 건 아주 큰 약점이 돼버리고 맙니다. 미러리스는 워낙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작죠. 내려가는 힘이 작아요.
그래서 내가 드는 힘도 작아요. 위아래로 향하는 힘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잡다한 힘들, 내 팔이 이렇게 떨리면서 생기는 이 롤축 이렇게 흔드는 흔들림이라든가 아니면 숨 쉬면서 Z축 움직임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핸드헬드에서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잔떨림들이거든요. 이런 잔떨림이 있다? 이러면 사실상 영상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스가 없는 카메라에서 이 잔떨림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렌즈 IS가 있는 렌즈를 쓴다거나 작고 가벼운 카메라에 뭐 리깅을 하고 추 같은 걸 달아가지고 엄청 무겁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핸드헬드를 하는 방법이 있죠. 게다가 예전에는 아이비스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아이비스가 어색하게 동작하는 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이비스를 끄고 바디를 무겁게 해서 찍는 핸드헬드가 더 느낌이 좋은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아이비스의 어색한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고 거기다 요즘 촬영 현장이 점점 경량화가 필요하고 점점 신속해져야 돼요. 아주 약간의 유리한 핸드헬드 느낌을 위해서 아이비스를 포기하는 것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R6V 런칭 행사에 가가지고 제일 긴장하면서 본 부분이 이 손떨방, 그러니까 밧떨방, 아이비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였고요. 이어서 R6V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밧떨방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결론은 아이비스가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가다듬어 가지고 진짜 핸드헬드 하는 것보다 더 핸드헬드 같은 그런 아이비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 AF입니다. 사실 캐논의 AF는 워낙 빠르고 정확하고 커스텀 가능한 옵션도 워낙 상세하고 심지어 알파5 마크2 정도부터는 초기 세팅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초보자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충 AF 뭐 세팅 별거 안 하고 영상 찍어도 딱히 입댈 부분이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캐논 카메라 리뷰에서 AF 관련된 얘기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좋아지면. 근데 일단 여기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장면, 대부분의 장면을 AF를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뭐 정말 칼같이 부드럽고 정확한 AF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AF로 놓고 찍는 것이 정말 편한 게 예를 들어 f1.4와 같은 엄청 얕은 심도로 클로즈업을 찍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수동으로 찍으려면 보통 포커스 플로가 되게 싫어해요.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클로즈업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조리기를 좀 조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f2.8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요즘 카메라 AF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클로즈업 상황에서도 AF로만 놓으면 내 마음대로 조리기 값을 놔도 됩니다. 너무 좋죠. 인간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사람 눈을 따라가는 거라든가 특정 트래킹 포인트를 따라가는 건 기계가 참 잘하는데 또 되게 쉬운 포커스 플레이는 잘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너무 포커스가 훅 넘어간다든가 너무 빠른 타이밍에 넘어간다든가 굉장히 어색하게 그러니까 리니어한 동작으로 그렇게 포커스가 이동한다거나. 근데 이것도 영상 관련된 AF가 점점 발달하면서 튜닝이 정말 정교해졌거든요. 진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포커스 전환이 가능해지게 됐고 이런 장면들도 다 그냥 AF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물 등록 AF 이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 캐논 미러리스에 들어온 지는 좀 된 기술이긴 하거든요. 알파5 마크2 때 들어왔던 것 같은데 행사장 같은 데서 특정 인물 찍을 때 은근히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기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단편영화 찍을 때만큼 이게 엄청나게 나한테 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준 것도 처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좌우에 편의점 매대가 쫙 이렇게 있는데 그게 초점이 맞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초점이 좀 날아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심도를 얕게 갔어요. 그리고 꽤나 카메라와 인물 간의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인물의 동선이 약간 있긴 했어요. 앞뒤로 한 10cm 정도 됐을까요? 이 정도 인물의 동선으로는 초점이 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포커스를 고정하고 처음에 찍었죠. 근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AF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물이 막 3명씩 이렇게 되고 인물이 겹쳤다 막 빠졌다 이러니까 주인공 얼굴에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막 뒷사람한테 초점이 맞고 이러니까 이때 인물을 등록하고 인물 등록 AF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바로 되더라고요. 단편영화 촬영 현장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개꿀이고요. 안 써본 분들이 있으면 꼭 써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인간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요. 다들 AI한테 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sho속이 125분의 1로 돼 있는데 이거 세팅하다가 실수로 다이얼을 돌린 거거든요.
개각도랑 개각도 잠금 기능 추가해 주세요. 그래도 써보면서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있는데, 이게 정면 얼굴 인식을 하면, 정면으로 얼굴 등록을 하면 인물이 측면으로 돌아갔을 때 인식을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인물 인식을 시킬 때 정면 측면을 동시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진 3장이 한 명의 인물이에요 이렇게 좀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인물이 정면을 보든 측면을 보든 계속해서 인물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사용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캐논의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주세요. 그리고 듀얼 슬롯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듀얼 슬롯 녹화 옵션을 제공하고요. 로우 촬영 시 프록시 녹화 역시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단편 영화건 웹드라마건 이런 긴 호흡의 극작업의 경우에는 현장 편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콘티 짜고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때 프록시로 빠르게 현장 편집이 가능한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현장 편집을 해보고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고, 잘 찍었다 싶으면 안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연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밥도 못 먹고 현장 편집하고, 촬영팀이 저 밥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편 영화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단편 영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추후 편집에서도 프록시를 연결해주면 프록시로 편집 작업이 가능해요. 물론 저는 제 맥북 좋은 거라 가지고 그냥 깡 로우로 바로 작업이 잘 되긴 해서 저는 프록시 안 썼는데, 성능이 안 좋다면 프록시 작업도 가능하다. 또 배터리 타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단편 영화 촬영해봤던 기준해 가지고 하루 평균 4개 정도의 배터리를 썼습니다. 다만 LP26P라고 이제 신형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죠. 그리고 발열의 경우에는 이번 촬영 기간 동안이 낮 최고 기온이 28도밖에 안 됐습니다. 직광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7K 로우 24p 촬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실제로 동시 녹음을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팬과 관련된 이슈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팬이 거의 돌지도 않았고 팬 소리 자체도 작아요. 그리고 렌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VCM 단렌즈랑 2050 렌즈를 주력으로 썼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RF 50mm f1.2, 85mm f1.2 같은 렌즈를 정말로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VCM 렌즈보다 저런 렌즈 위주로 거의 많이 써요. 근데 이거 막상 써보니까 VCM 렌즈의 편의성이 진짜 넘사긴 하더라고요. 일단 크기가 작고 전부 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무게는 뭐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수준?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방에 수납하기가 정말 편리하고요. 필터 직경도 모두 67mm로 통일이라서 필터 활용성 측면에서도 너무 편리합니다. 당연히 뭐 짐벌이건 포타집이건 무게중심 잡아야 되는 장비를 쓸 때도 당연히 너무 좋을 거고요. 여러모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 이미지 퀄리티도 점이 렌즈들과 막 1대1로 비교하면 딸리겠죠. 근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충분히 훌륭하고, 사실 이게 환경이 열악할수록 아주 약간의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집착보다는 편의성이 훨씬 더 전체적인 영상을 우수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용 경험이 좋았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얘기부터 하게 됐는데, 제가 소규모 단편 영화 현장의 이야기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아주 소수겠지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이야기도 지금부터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해요. 사실 촬영은 프리프로덕션에 비하면 아주 즐거운 파트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편 영화 현장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연출자 빼고요. 연출자는 뭐 늘 썩은 웃음하고 있고 다급한 아하하를 연발하고요. 뭔가 어색한 사람처럼 고장난 인간처럼 되어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나머지는 보통은 분위기가 좋죠. 단편 영화 현장 같은 거는 언제나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지나고 보면 되게 행복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단편 영화 현장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으니만큼 이제 품앗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평소에 도움을 제가 줬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가 먼저 이제 갖다 쓰고 나중에 갚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스태프를 구했고요. 남자 배우분은 이전에 유튜브 촬영 현장에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캐스팅을 했고요. 여자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받아서 뽑았죠. 그래서 전혀 겹칠 일이 없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이 바닥에선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겹지인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겹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인사해주고 막 전화 바꿔주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와 되게 섬뜩했습니다. 진짜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꼭 단편이 아니더라도 저는 화기애애한 촬영 현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되게 무서운 연출이었다고들 많이 하던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분위기 살벌하게 만든다고 막 딱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결국 스태프와 배우들이 현장에서 믿고 있는 건 연출자거든요. 연출자 입만 보고 있는데 따라서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촬영을 접을지 말지, 사운드가 엉망이면 기다릴지 계속 갈지, 어쨌든 다들 이렇게 사소한 수만 가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결정을 빠르게 내려주는 것이 저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내가 결정한 대로 일이 흘러가진 않아요. 그래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잘못된 결정을 했고 사과할 일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었고 단편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에피소드를 몇 가지 풀어볼게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이번 촬영일 잡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건 날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야외 연출 촬영을 아주 싫어하는 편인데 이게 날씨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가 촬영을 잡은 날짜의 강수 확률이 0%였어요. 3일 다 0%였다고. 그래서 되게 무리를 해가지고 급하게 촬영 일정을 잡고 밤을 새가면서 프리를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첫날 밤에 비가 그날 야간 씬이 2개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간에 찍어야 될 씬들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남는 시간에 한 씬을 테스트 겸 리허설 겸 이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그 테스트 겸 리허설 촬영을 할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해가 딱 넘어가는 시점에 찍어가지고 노출이 5분 단위로 변해가지고 되게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씬도 해가 지면 다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거라도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해가 지고 나자마자 비가 와장창 쏟아졌고 이게 조금 오면은 기다려가지고 그치길 기다려가지고 찍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이 오니까 땅이랑 나무랑 벤치랑 다 젖어가지고 도저히 추가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원망스럽대요. 그래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 한 씬을 아예 못 찍게 됐고요. 그 다음날 못 찍은 씬을 함께 찍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부족에 체력 부족에 당연히 흡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점점점 끝으로 갈수록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이 날씨라는 게 통제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기예보를 보면서 날씨에 모든 것을 맞췄는데 억가가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의 교훈은 기상청을 믿지 말라. 그리고 이번엔 한강공원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강공원에서 촬영을 해본 적은 제가 꽤나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각 잡고 촬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간단한 이미지 컷 이런 것들을 찍었지. 그래서 애초에 동시 녹음을 해야 된다거나 인원 통제가 필요한 연출 촬영에서 한강공원을 섭외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 통제 어떻게 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저기 파주나 남양주까지 배우나 스태프들을 부르기에는 교통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촬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촬영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여기서 촬영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팀 받는데 하루가 아니죠. 낮에 한 팀, 밤에 한 팀 이렇게 받아요. 하루에 2팀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촬영 날짜 야간에 26만 원을 내고 촬영 신청을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명 치고 동시 따고 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딴에는 이제 한강공원을 섭외하고 찍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섭외라는 게 사실상 그냥 촬영을 할 수 있다 뿐이지 완전 그냥 야생이더라고요. 촬영하고 있는데 뒤에서 러닝크루 지나가고 러닝크루는 그렇게 노래를 크게 틀고 지나가죠? 아무튼 옆에 어떤 여자분들이 무드 등이랑 스피커랑 과일이랑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돗자리 펼치고 피크닉을 즐기시고 촬영 현장 바로 옆에 연인들도 그냥 바로 앞에 앉아서 데이트를 하고 무슨 운동을 하는지 우통 벗고 있는 근육질의 청년들은 릴스를 찍는지 춤추고 있고. 저는 사실은 한강에서 촬영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곤란할 줄 알았는데 너무 관심도 없고 편견도 없어요.
막 조명을 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 옆에 평상에 자리를 펴실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 제가 찍는 단편 영화가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뭐 비켜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속이 타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컷하면서 찍어야 되다 보니까 막 소음들이 계속 들리니까 배우들 감정선도 툭툭 끊기고 바람은 많이 불고 지하철도 계속 지나가고 이번 에피소드의 교훈 한강에서 찍지 말자. 그리고 이것도 좀 웃겼는데 보통 여름에 특히 밤에 촬영을 하게 되면 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꼬여요. 근데 보통 이제 조명의 광원이 워낙 밝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달라붙고 스태프들이 많아가지고 막 카메라 앵글에 벌레들이 막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명이 별로 없고 스태프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모기들이 다 배우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일단 이렇게 배우들한테 모기가 가니까 얼굴에 모기가 물릴까봐 일단 너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카메라 앵글에 모기가 계속 잡혀요. 얘네들이. 제가 아직 우리 집이나 우리 사무실이나 뭐 모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모기가 많을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5월부터 무조건 모기 기피제 들고 다녀야겠다. 아무튼 모기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교훈은 뭐 모기는 다 죽여야 된다. 보통 단편 영화에는 연출자 본인이 많이 출연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단역 섭외에 나가는 비용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아끼기 위함인데 저는 희한하게도 단편들을 찍으면서 제가 직접 출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시나리오상 카메라 팔러 온 아저씨 역할을 했는데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상황 설정을 대충 했어요. 제가 그 중고 카메라가 오디 마크 2라는 설정이었는데 이제 배우분한테 드리면 배우분이 렌즈캡 안 열고 막 보면서 안 보인다, 고장난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렌즈캡을 닫으셨어요. 열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연기를 했어요. 처음엔 좀 긴장을 하긴 했지만 뭐 이런 중고 거래는 저한테 너무 흔하고 실제로 렌즈캡 관련된 이슈는 은근히 자주 있는 일이었어가지고 연기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더블 액션까지 생각하면서 손동작, 뭐 표정 이런 것까지 맞춰가면서 촬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되게 나 연기 잘한다 하면서 뿌듯해 했는데 와 결과물 보니까 진짜 연기 못한다 싶더라고요. 뭐 저만 재밌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교훈이라고 할 건 없고 저는 되게 연기를 못하는구나, 배우는 배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티를 못 짰어요. 절대 이러면 안 되지만 세상은 해선 안 될 일을 반복하고 후회하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일도 하게 되죠. 그래서 콘티를 못 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그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있으면 좋겠다 싶은 앵글들만 급하게 개발사발 그려서 갔죠. 그래서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컷 구성을 해내야 됐습니다. 그래도 이 단편 영화가 액션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감정선도 그냥 일직선으로 쭉 정직하게 끌고 나가는 비교적 간단한 영화라서 어찌저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콘티를 못 짜고 타임테이블을 짜다 보니까 어떤 씬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어떤 씬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특히 이번 단편은 낮과 밤 장면이 골고루 있는 데다가 해가 8시가 넘어야 떨어지는 바람에 낮에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촬영 현장이 늘어지면 스태프와 배우의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임테이블을 잘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이미 못 짠 타임테이블이라면 임기응변을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흑천을 창문으로 막고 막 낮을 밤으로 바꿔서 촬영을 한다거나 극 중에서 꼭 밤일 필요가 없는 시간대를 낮이나 저녁대로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이 임기응변이 좀 통하긴 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제가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인 것이라서 다음부터는 스토리보드를 빠르게 짜고 타임테이블을 좀 더 정교하게 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잘 짜자, 스토리보드를 꼭 그리자. 네, 그래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정말 많은데 더 많은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단편 영화 제작 현장은 여러모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촬영이었습니다. 단편 영화 제작하는 건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끝나고 나니까 참 재밌었다고 느끼게 돼요. 지금도 되게 신나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단편 영화 현장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편 영화라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는
단순 포트폴리오를 위한 작업이랑은 상당히 다른 층위의 제작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가진 예산, 시간, 인력을 진짜 극한으로 배분해야 되고 최대한 가진 자원을 그 이상으로 뽑아 먹어야 됩니다. 100% 이상을 해내야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배우나 스태프와 가장 많은 소통을 하게 되는 현장이기도 하고, 연출이면 연출, 촬영이면 촬영,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촬영이 단편 영화 현장인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뭐랄까, 그 영상으로 벌어먹고 산 세월이 이제 13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애지간한 영상 레퍼런스 같은 거 딱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각이 좀 서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단편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할 때마다 어렵고, 하고 나서는 항상 후회되는 지점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 영화 찍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도 진짜 나의 실력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진 현장이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발생하는 현장이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과 좀 더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현장도 단편 영화 현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대학교 때 찍었던 수많은 단편 영화 현장의 짜잘한 경험치가 알게 모르게 쌓인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되게 감사한 게 단편 영화 현장인데, 제가 사실 일을 끝내고 나서 막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느낌이지 막 고맙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이번 현장은 고생해준 스태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인력으로, 말도 안 되는 연출자에 말도 안 되는 실험을 맞춰준다고 진짜 모두가 한 명이 10명의 몫을 하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우분들에게도 너무 고마워요. 진짜 대사 NG를 거의 낸 적이 없으세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고 시나리오도 좀 장황했는데 그렇게 찰떡같이 외워주시고 캐릭터 분석을 해주시고, 힘들고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연출자가 옆에서 케어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중이 수없이 깨질 것 같은데도 한 번도 힘든 기색 없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캐논에도 감사드리죠. 뭔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의 기획안에 대해서 진짜 태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희 PD님한테 진짜 그냥 찍어도 된대? 이렇게 진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원하는 대로 찍어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해보고 싶은 얘기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작 지원이라는 걸 받은 단편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덕분에 진짜 많은 걸 얻었고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재능 없는 사람의 영화와 그 영화의 제작기를 혹시라도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영광을 이분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